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중고쇼입니다. 오랜만에 자기소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자기소개해서 저는 제가 말포이고요. 만약 본인이 누군지 저 저는 원유도입니다. 이게 제가 안 까먹기 위해서 오랜만에 하는 거 내 제 이름을 되살려야 돼. 맞아요. 필요했습니다. 아주 좋은 아 그래. 콜이었어요. 좀 서로 안 까먹고 잘하려고. 그렇죠. 말포이 이거 이름이 힘들어요. 또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왈도 님께서 좋은 주제로 돌아오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이 미국의 화물 운송 산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 보려고 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제 화물 산업의 두 핵심 플레이어들인 파주와 이제 운송사업자, 이 둘을 잇는 매칭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이 미국의 트럭 화물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트럭은 미국 내 전체 화물 물동량의 73%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 엄청나게 큰 대륙이다 보니까 그 미국 안에서 다양한 물자들이 움직이는데, 이 중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비중이 트럭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이 트럭 화물 시장이 미국의 핵심 기간 산업이다라고까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미국 트럭 화물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좀 감을 드리자면은, 이게 총 화물 운임 수익 기준으로 책정된 건데, 그러니까 진짜 이 트럭 화물 업계의 매출 기준으로 산정된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9,060억 달러예요. 이게 지금 환율로 거의 1,33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물 운반 시장이, 트럭 화물 운반 시장이 1,330조 원인 거예요. 진짜 엄청난 규모이고, 이 시장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주, 그러니까 이 물품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니즈가 있는 업체들 혹은 개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송사업자 혹은 화물차주, 실제로 트럭을 운용을 하면서 이 물품을 운송해 주는 그런 사업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들을 중간에서 매칭시켜 주는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플레이어들이 좀 주요 플레이어인 산업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숫자로 들으니까 확실히 와닿네요. 사실 뭐 트럭이 미국에서 엄청 큰 사업이라는 거는 뭐 좀 감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숫자로 얼마였죠? 거의 뭐 1,330조 원. 1,330조 원? 이게 진짜 장난 아닌데 아 그러면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그 영화의 아이리시맨 보면은 트럭 화물 노조의 자금이 이제 거의 미국을 좌지우지했었다고 막 보여지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그때 보면서 이제 '아니 트럭 노조 뭐 돈이 얼마나 있길래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랬는데 이거 보니까 그럴 만하네요 진짜. 이게 돈 이 정도면은 장난 아닌데 그러면 쪼끔 더 한번 그 브로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 시스템? 이 매칭 시스템에 대해서 쪼끔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감이 더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이 트럭 화물 시장에서 매칭이 특히나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미국 내에 트럭 화물 운송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화물차주가 70만 개가 넘게 있어요, 업체들이. 근데 이 중에 91%가 6대 이하의 트럭을 운영하는 소규모 사업자예요. 그 뜻인즉슨 이 시장이 엄청 분화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시장일수록 얼마나 매칭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그 efficiency, 효율성이 그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은, 화물 매칭을 주도하는 이 브로커 시장 또한
꽤나 분화되어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전체 이제 화주와 운송 사업자의 매칭 중에서 거의 한 70%에 달하는 비중이 수기, 그러니까 즉 매뉴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디지털 시대에 넘어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이게 다 수기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진짜 엄청난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매뉴얼로 매칭이 진행이 됐을 때에는, 특히나 이렇게 분화된 시장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송 루트를 구축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는 실제로 이것도 통계 자료가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전체 이런 트럭의 화물용 트럭의 주행 거리 중에 35%가 화물 적재 없이 달리는 empty mile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물 적재되지 않은 상태로 달리는 비중이 35%나 되는 거니까 진짜 비효율의 끝판왕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고 중요한 시장인데. 그래서 이런 운송 루트의 비효율로 인해서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고, 이게 트럭 화물 산업이 기간 산업이잖아요. 한마디로 되게 다양한 산업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기반이 되는 그런 산업인데, 이렇게 비효율성이 크다라는 걸 봤을 때는 미국 경제 전반에 되게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거는 약간 어 그 빠지는 얘기긴 한데, 제가 사실 이런 문제점을 처음 인식하고, 개인적으로 처음 인식하고 이거 관련돼서 뭐 글을 예전에 쓴 게 있는데, 그게 2020 년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5 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크게 개선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게 신기하면서도 좀 쇼킹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 그때 그쵸. 이게 진짜 그 뭐야 아 효율성이 되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걸 왜 아직도 그렇게 됐는 게 이제 왜 그렇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 결국에 이 시장 자체가 어찌 됐든 물류 산업은 엄청나게 오래된 산업이고, 이 안에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올드 스쿨 사업자들이 많아요. 뭐 트럭커, 어 화주는 사실 뭐 다양한 업계에서 업체들이 화주 역할을, 화주로서 이제 롤을 수행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운송 사업자와 특히 브로커, 이 두 핵심 축은 엄청 올드 스쿨 사업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도 되게 둔감하고 그냥 예전의 그런 방식을 고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AI가 떠오르면서 모든 게 다 AI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현실인데, AI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조차도 되게 더딘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쵸, 문제점이 크죠. 이게 단순히 그냥 그 안에 사람들이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렇죠. 올드스쿨 분들이 이제 좀 꽉 잡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또 뭐 기득권도 있으실 거고 그렇군요. 그래도 쪼끔은 뭐 바뀌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뭐 아예 안 도입은 되진 않을 거니까 고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도? 이 시장에서? 맞아요.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 나온 지 꽤 됐고,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2010 년도 초, 2010 년대 초 에 이제 핵심, 이런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을 핵심 서비스로 내세우는 업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폰보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었고, 지금도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버도 우버 프레이트라고 하는 어 이름 하에 이 디지털 매칭 시스템 사업으로 뛰어들었었고,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 이 비중이 여전히 아주 낮은 수준으로밖에 유지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근데 어찌 됐든 그래도 이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이라는 게 그 디지털 기반으로 어 이 화주와 운송 사업자들을 매칭을 해 주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매칭을 해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트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리즘 하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매칭을 진행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화물 운송을 트래킹해 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을 변동적으로 책정을 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이 트럭의 운송 중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도 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대처를 해서 뭐 리라우팅을 해 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운송 사업자를 뭐 파견을 해 가지고 옮겨 가지고 뭐 운송을 진행시킨다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기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실제 뭐 컨벤셔널하게 수기로 진행이 됐던 매칭 시스템에 비해서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산업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효율성이 empty mile인데, empty mile이란 뜻인즉슨 뭐 큰 효익 없이 트럭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의미 없는 탄소 배출을 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MT 마일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환경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쪼끔 더 어떤 사업자들이 있는지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지금 as is 상황에서는 어 그 기존의 컨벤셔널 화물 매칭 브로커들 중에서도 이제 좀 많은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가령 예시로 몇 개 들자면은 CH 로빈슨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뭐 레드우드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이런 업체들이 나중에 가서 이런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이 막 화두가 되고 실제 효율성을 증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도 이쪽으로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 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시장 안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그냥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은 이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이라는 시장이 처음에는 디지털 온리 플레이어들, 뭐 콩보이, 우버 프레이트, 그다음에 카구메틱,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처음에 태동이 되었고, 이런 업체들이 조금씩 침투를 높여가고 있던 와중에 기존 컨벤셔널 사업자들이 위험을 느끼고, 그들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면서 본인들의 시장 점유율을 다시금 확대하고 유지를 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의 비중이 전체 매칭에서 거의 뭐 한 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대부분의 매칭은 컨벤셔널한 뭐 이런 큰 메이저 업체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작은 뭐 개인 사업자들도 있고, 다양한 브로커, 수기로 이제 진행을 하는 브로커들 중심으로 시장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저는 약간 신기하네요. 근데 컨벤셔널 하던 이제 어떤 업체들이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이게 사실은 우버나 이런 원래 디지털을 이제 처음부터 했던 기업들보다는 기술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전환을 해서 잘 방어를 하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그 그리고 후기라는 걸 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혀요. 후기로 이렇게 매칭을 한다는 게 디지털은 이제 감이 잡히는데 뭐 우버같이 이렇게 되는 걸 것 같은데, 후기로 한다는 거는 뭐 찾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웨이리스트를 적고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아시면은 약간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그 컨벤셔널한 플레이어들이
디지털 약간 후발주자로서 디지털 매칭 시스템에 뛰어들었는데도 점유율을 잘 방어를 했다. "그게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이 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핵심 플레이어들인 운송사업자, 특히 운송사업자가 되겠죠. 이런 그 업체들이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브로커들을 통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 뭐 아무리 좋은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쪽으로 바꿔서 새로운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던 것 같고, 기존 사업자들이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게 가능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수기로 매칭을 한다라는 게 이제 어 그 단어 사용에 쪼끔 어 헷갈리는 게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수기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모든 게 수기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매뉴얼을 약간 의미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뭐 엑셀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리스트를 갖고 있는 다양한 뭐 운송 사업자들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화주에게서 여기서부터 뭐 포인트 A에서부터 포인트 B까지 "내 물건을 옮겨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오면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트 안에서 뭐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본인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어 이제 화물을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이제 디지털 매칭 시스템은 이게 자동화가 되는 거고, 그 모든 사업자들이 현황이 어떤지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위치라든지 현재 어베일러블한 화물과 그 스페이스, 그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자를 매칭을 해 주는, 자동으로 그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매뉴얼로 진행을 했을 때와 자동으로 진행했을 때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다 수비는 아. 아닙니다. 손으로 하는 것도 있을 아 네. 테지만. 아 네. 후기라고 해 가지고 아 약간 고거를 떠올려 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매뉴얼이었네, 매뉴얼. 그 사람이 하는 그쵸, 것과 그쵸. 이제 디지털로 하는 거의 차이였는데 그거 아무래도 이제 맞습니다. 보수적인 그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나름나름 본의 아는 분들 뭐 원래 고객들 이런 것들에 전화해서 이제 뭐 "그 자리 왔다. 뭐 가자." 이런 느낌이네요, 약간. 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확실히 그러면 확실히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로 안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솔직히 못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들 어떤 그 포션 그 특히 이게 뭐야 브로커리지 피가 깎이는 거니까 네 많이 안 하려고 할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 그 호주 단에서의 수요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비효율로 인해서 가장 큰 비용을 지불하는 건 결국 화주예요. 그런 게 다 높은 비용으로 책정이 되어서 이 화주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매뉴얼로 진행이 됐을 때에는 그 실제로 화물이 운송이 됐을 때 비저빌리티가 없어요. 네. 보통 이렇게 디지털 화물 매칭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는 매칭을 자동적으로 해 주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으로 화물 운송을 트래킹해 주고, 이런 그걸 TMS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트랜스포테이션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런 게 함께 연동되어서 화주들이 본인의 화물의 그 루트라든지 운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고,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그거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서 뭐 변경을 해 주고, 그런 기능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기존 매뉴얼 시스템 하에서는 어 이런 시스템 기능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화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뉴얼보다는 디지털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 이제 수요자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면은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니까, 바뀌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수요자 측에서의 니즈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역시 그 고객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고, 네, 비효율성 속에서 아주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이크 어웨이는 뭘까요? 결국엔 테이크어웨이는 사실 이런 신기한 산업도 있다를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일단 가장 크고, 왜냐면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시장, 그리고 이 정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시장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큰 비효율성이 있고, 이게 그렇게 큰 어려움, 그러니까 솔루션 측면에서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막 해결 불가능한 솔루션이 문제점도 아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한마디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어 "아직도 기회 영역이 존재하는 산업이 많다." 앞으로 이런 트럭 화물 산업뿐만이 아니라 비슷하게 비효율성을 경험하고 있는 산업들이 뭐 어떤 변화를 보일지, 그리고 뭐 어떤 산업들이 더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측면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신기하긴 하네요 진짜. 뭐 듣다 보면은, 아니 지금은 뭐 이제 AI 뭐 아까 말했듯이 판치고 있고, 막 그렇게 어려운 것도 매칭하는 게 뭐 힘들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버도 지금 다 매칭해 주는 마당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도 30% 정도의 디지털 사용률이면은 이게 굉장히 낮은 것 같고, 그만큼 기회가 또 많다는 거겠죠? 맞아요. 기회가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예전에 막 한창 IT 붐이 막 일던 2000 년대에서부터 2010 년대에 이를 때까지 보면은, 뭔가 하나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탁 만들어낸 다음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말 일로 열심히 뛰었던 게,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뭐 IT 1 세대, 2 세대 주역들인 것 같거든요. 결국에 정말 좋은 솔루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부르뛰는 게 가장 정답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분화되어 있고, 또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변화에 둔감한 거는 맞는데, 이 안에서 내가 성공적으로 이 변화를 이끄는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은 결국에는 발로 뛰면서 이들을 일일이 설득시키고 영업을 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류의 발로 뛰는 영업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그런 다른 기회 영역에 존재하는 여러 시장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그 아직 좀 보수적인 산업인 만큼 또 보수적인 어떤 영업 방식을 쓴다면은 좀 더 기회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다른 뭐 이게 이 화물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좀 기회를 한번 많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왈도 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뭐 생각할 기회를 줘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아유, 아닙니다. 오랜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 만에 이거를 다시 봤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 오랜만에 봐도 똑같은 게, 네, 똑같더라고요. 예예예. 달라진 게 예, 없더라고요, 거의. 그게 또 매력이죠. 맞습니다. 나도 이런 아, 변화의 바람에 별을 변화의 바람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아니면 그냥 저 산업에서 그냥 저기 기득권 가지고 계속 안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변화를 이제 수용하지 않고. 만약에 그 안에서 패권자면은 맞지,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다 됐든 뭐 다 좋은 것 같고, 2 부에서는 저희가 또 왈도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죠, 새로운 좋은 주제를. 한번. 그쵸. 이게 일단 2 부의 주제는 "쇠퇴하는 기간 산업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고 좀 주제를 잡아 봤고, 어 사실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게 되게 다양한 산업들이 있거든요.
일부에서 지금 방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화물 산업을 포함한 이제 교통 산업 크게는, 그다음에 이제 철강 등을 포함한 금속 산업, 그다음에 뭐 석탄, 전력 이런 걸 포괄하는 에너지 산업, 석화 산업 이렇게 막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기간 산업이라는 게 그 산업 자체에서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산업에 의존하는 다른 이제 유관된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기간 산업의 효용이 혹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갖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 효과 영향 때문에 어 되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산업들을 보존시켜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자본 시장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2 부에서 좀 얘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아주 아주 훌륭하고도 약간 어려운 이제 주제죠. 근데 저희가 2 부에서 또 재밌게 한번 이 뭐 토론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 2 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2 부로 돌아왔습니다. 그 2부 이제 인트로를 좀 1 부에서 말씀드렸는데 2 부에서 그럼 왈도 님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2 부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간 산업 중에서 좀 약간 사양 산업들이 있어요, 기간 산업 안에서도. 가령 석탄 산업도 에너지 산업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기간 산업이지만 그 효율성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막 높지 않으니까 이 더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대체 에너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양 산업인데, 이 석탄에 의존하는 다양한 산업과 경제 기반들이 있다 보니 어 약간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지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지역적으로 다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 같긴 한데, 석화 산업, 석유화학 산업이죠. 같은 경우에도 특히 우리나라는 그 경쟁 측면에서 중국에게 최근 들어서는 크게 밀리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자본시장, 자유시장의 논리 안에서 자유경제 시장의 논리 안에서는 쇠퇴되고 도태되는, 나쁘게 표현하면은 그런 산업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워낙에 투입된 자본도 많고 여기에 의존하는 다양한 사업체들,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공공 개입을 통해서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되게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산업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를 나눠 보면서 어 이제 현재 방향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측면에서 한번 토론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백분 토론급 주제인데 그러면은 왈도 님의 의견 전 궁금합니다. 먼저 이렇게 의견을 표출해 주시면은 좀 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밑구리를처럼 빠져나가려는 그런 발언이 일 수는 있지만 이게 케바케인 것 같아요. 아 네. 아유 좀 잘 빠져나가네. 케바케라는 게 이제 사양 쇠퇴하고 있는 기간 산업 안에서도 그 산업이 갖고 있는 중요도, 그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산업의 그런 비중 측면에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 그냥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정말 이 산업이 완전히 쇠퇴해서 사라져 버리면은 나라의 경제 전체 기반에 큰 영향이 가겠다라고 싶으면은 당연히 개입이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혹은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안타까운 건 안타까운 거고 쇠퇴하게 놔두고 이런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꽃이 아무래도 국가별로 지역별로 가장 효율적인 산업에 집중을 하면서 어 전체의 효익을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큰 틀에서의 생각이기는 해요. 그런 그 네. 네. 이제 네. 말코이 님의 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사실 그 알로님께서 뭐 거의 뭐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 모르겠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첫 번째로는 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이제는 안 통하는 시대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뭐 옛날에는 되게 활발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국가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갈등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 뭐 한국에서 만들어낸 뭔가를 딴 나라에 팔기가 쉽지가 않아진 그 특수 아주 뭐 이제 필수 요소들 뭐 반도체나 뭐 그런 첨단 산업들이 아니고서야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근데 뭐 이제 석화, 석탄 이런 건 사실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라 다른 나라에서 팔기가 좀 뭐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해 줄까? 이걸 옵셋을 해 줄지는 좀 의문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네. 그 두 번째로는 뭐 사실 뭐 이게 많은 산업들의 많은 그런 다른 사업체 사람들 다 엮여 있지만은 이분들을 살리는 목적으로 그런 돈을 이제 구조 공적 자금이나 민간 자금이 투입된다면은 그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걸 그렇게 살렸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어쨌든 이분들 다 사양 산업이면 어쨌든 없어지게 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하기보다는 이 돈으로 다른 사업들을 키워서 그쪽으로 돌리는 게 혹은 뭐 지금 있는 아직 사양 산업이 아닌 것들에 이제 좀 돌려 드리는 게 사업체를 그런 자구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 두 가지가 쪼끔 다 의견이 좀 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역시 또 청색적인 답변을 하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게 그 대화가 조금 더 그 입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 좀 산업 하나하나를 두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또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석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도 석탄 공사 저기 강원도에서 이제 계속 채굴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채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엄청난 적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석탄의 에너지 효율성 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당연히 다른 대체 에너지원들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그리고 이거를 채굴한다라는 것도 비용 측면에서 결코 이제 비용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까지 산업이 유지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크게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 또 하나는 뭐 사업체. 개인이라고 했을 때에는 여전히 차상위 계층의 많은 분들이 이 석탄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는 연탄이 되겠죠 아무래도. 연탄의 연탄을 기반으로 이제 본인의 가정에서 이 에너지를 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연탄이 더 이상 들여오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싼 값에 공급을 받는 게 아니면은 이런 전기, 전력, 에너지를 지금처럼 누리지 못하고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비슷한 측면이긴 한데
여전히 이제 석탄에 기반한 에너지원을 주요하게 쓰는 사업체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이런 에너지원을 끊는다라는 게 되게 '사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부에서 손해를 보면서 이 산업을 유지를 시키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왠지 더 좋은 복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탄이라고 하는 거를 그냥 없애 버리고 이분들에게 좀 더 좋은 에너지 인프라로 이제 어 이동할 수 있게끔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전혀 이거에 대해서 깊게 들여다보고 전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긴 한데 그런 방법이 왠지 있을 것 같아서 어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분들에게 복지책의 일환으로 공적 자금이 쓰이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은 복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위험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분들한테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복지책을 더 효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는 석탄 말씀 주시는 게 맞고 맞는 것 같은데 뭐 딱히 뭘 더 첨언하긴 힘들 것 석탄 산업에 대해서는 첨언하기 힘들 것 같고 대신 음. 이제 어떤 복지책의 일환으로 석탄 말고 다른 거를 제시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음. 석탄 연탄을 쓰는 거고 연탄을 안 쓰려면은 사실 이게 집을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집이 석탄을 쓰는 거니까 연탄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연탄을 안 쓰고 만약에 뭐 보일러를 쓴다고 가정하는 집으로 갈 때는 되게 좋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상대적으로 연탄 쓰는 집에서 이제 보일러가 들어가는 주방 난방의 시스템의 집을 구해야 되는 건데 이게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집을 옮겨주는 거니까 부동산에 관련되기도 하고 그게 뭐 임대 산업 이런 것도 이제 임대 사업 이제 하는 그런 게 다 그런 일환일 텐데 이게 저는 석탄 산업을 살리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연탄을 들이면서 그냥 그런 계속 그냥 이렇게 연명하시게 하는 게 석탄을 연명하는 거가 거기에 제일 목적이 있다면은 그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석탄 자체가 에너지 효율이 그렇게 낮긴 한데 뭐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석탄은 되게 싸고 석탄 하나가 나오는 에너지 발생량은 되게 적지만은 이게 되게 벌크로 어쨌든 쏟아부으면 되는 거니까 싸게 싼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 적자 나는 기업 이제 석탄공사의 것을 석탄을 써서 쓰면 되는데 문제는 환경 때문에 이제 안 쓰게 돼 가지고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게 문제다. 환경 정책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석탄이 뭐 안 쓰이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이제 계륵이죠, 계륵. 음. 음. 맞아요. 이게 결국에 환경 비용까지 고려를 했을 때에 어떤 게 더 경제적이냐. 그러니까 이제 석탄을 계속 그 석탄 채굴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이 현상을 유지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일지 아니면은 이거를 다른 대체 에너지원으로 바꿔서 제공을 하는 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인프라를 추가로 그 마련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하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모든 비용들을 한번 딱 옆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아까 드렸던 것처럼 환경 비용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뭐가 더 효율적이냐. 사실 이론도 분명히 이미 다 있겠죠. 가까이서 바보도 아니고. 이게 또 나온 결론이
그냥 석탄 좀 적자이 보더라도 유지하자.였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 앞으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환경 비용의 그 웨이트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데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챕터는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 네. 뭐 석탄 그쵸. 석탄에 대해서 뭐 큰 말씀 없고 저는 뭐 '석탄을 오히려 살리면은 미래에 더 큰 효익이 있지 않을까?' 석탄의 시대는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없애버리기보다는 남겨 놨다가 저장해 놓고 또 나중에 붐 오면 그때 쓰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음. 네 뭐 그 정도 그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산업인 석기 산업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요즘에 워낙에 이제 핫한 산업이다 보니까 이 석화 석화 사업이죠? 산업은, 네. 네, 석유화학, 우리나라에서 근 10 년, 15년 정도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주던 이제 핵심 산업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 5년 정도 동안 중국에서 진짜 굉장히 큰 이니셔티브 드라이브를 가지고 이 석유화학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상대적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에틸렌 같은 경우, 에틸렌이 진짜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그 물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 되는데, 에틸렌 생산 같은 경우에 중국이 압도적으로 비용 효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다양한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석유화학 산업도 엄청난 캐펙스, 그러니까 업프런트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산업이고, 여태까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이 산업의 생산 기반을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중국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도 엄청나게 큰 투자들이 많이 집행이 됐거든요. 가령 SO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가 모기업인 회사이잖아요, SOL이.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 주도하에 샤힌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큰 신규 그 생산 설비, 캐파를 기존에 거의 뭐 한 2배 정도로 늘리는 그런 투자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엄청난 캐파 투자가 있었는데 그 수요는 또 역설적이게도 급감을 해 버렸으니 이게 진퇴양난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민간 금융업계에 그 구제금융 책을 약간 거의 강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자본시장의 논리로 보면은 되게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인데, 왜냐면은 결국에 진짜 쇠퇴하고 도태되는 그런 업체 및 산업에 강 비효율적이지만 "자본을 투입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밧줄이 달려 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현황을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일단 먼저 엄청 디테일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좀 많은 걸 배웠네요. 음.
그래도 그러면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 살짝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뭔가 '공부책에 나오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 석유화학이라는 게 그 발전의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에틸렌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물질이라고 표현하나 제가 이공 계열이 아니어서 하여튼 이런 물질만 놓고 보았을 때는 분명히 경쟁 열의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뒷단에 석유화학의 더 복잡한 제품군으로 넘어가면은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그런 영역들이 발굴이 되고 기회 영역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산업인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황을 놓고 '아 우리는 그냥 가망이 없어.'라고 결정을 내려 버리고 여기를 아예 포기를 해 버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자본을 뭐 투입을 해 가면서 가능성을 이제 강구해 보는 것도 '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네 근데 이 석화 산업이 엄청 큰 산업이라 뭐 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화학 자체도 이제 그냥 한국어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커머디티 케미컬들이 있고 뭐 폴리에틸렌 뭐 이런 이제 흔한 것들을 이제 막 양산해 내는 그런 그리고 다 대량으로 팔아 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정밀화학이라고 좀 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쪼끔 어 뭐 되게 복잡한 화학 구조를 가진 그런 물질들 뭐 물질이라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정밀 화학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앞쪽 단 이제 커뮤니티 케미칼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뭐 중국을 따라잡을 수는 없고요 이제 더 이상. 땅도 그렇고 사실 뭐 투입된 자금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줄 건 줘. 줘야 된다." 버리는 게 낫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여수에 있는 그 기업 이름이 뭐죠? 여수에 기업이 많이 있지 않나요? 아이 그 파산 직전까지 가는 갑자기 N 뭐였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화학 기업이 있어요, 여수에. 예예. 거의 파산 그게 대림하고 어디 롯데인가 어디에 뭐야 조인트 벤처인데 옛날부터 있었던 되게 좋은 기업이었거든 옛날에는. 제가 이제 신입으로 취업할 때만 해도 엄청 좋은 기업이었었고 돈도 많이 주고 그랬었는데 근 몇 년에 이제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상태인데 이제 그런 데들이 커머니티 케미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천 NCC인 것 같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CC. 예 여천 NCC가 이제 엄청 되게 좋은 기업인데 지금 그렇게 됐다. 그리고 이제 그게 커뮤니티 케미칼인데 이게 저는 뭐 돈을 투입한다고 뭐 나아진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그 돈 다 버리는 거고 그냥 그 돈을 이제 희망회로 이제 그 직원 뭐 엄청 직원도 많을 텐데 직원분들한테 희망회로만 주고 뭐 그냥 빨리 떠날 사람 떠나게 되고 이제 계속 악화시키는 거지 전혀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안타깝지만은 빨리 쳐내고 그 돈으로 이제 정밀화학이나 혹은 뭐 정밀석유 같은 이런 것들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격차를 만들어 기술의 격차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되지 뭐 그거 계속 살려놓으면서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해하기로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 신단이라고 하잖아요. 산업단지. 여수가 있고 저기 뭐 울산이 있고 우리나라의 주요 석화 산단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안에서 업체들의 구조 조정을 조금 약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근데 저는 이게 의미가 있는 되게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는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석화 업체들 간에서도 이제 막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캐파 확대를 리드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캐파 확대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업프론트 투자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까지 이어지는 데에는 래깅이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나중돼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도래를 하면은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게 훨씬 더 큰 스노우볼 효과를 일으켜서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을 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그 몇몇 업체 중심으로 이제 물질별로 좀 더 컨솔리데이션이 이루어진다,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하면은 이런 캐파 관리를 통한 뭐 수요 공급 관리, 가격 관리에도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커모디티 케미컬의 강점을 갖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도태되는 거고, 좋게 표현하면은 이제 다른 업체로 흡수되면서 그들과 그 다른 조금 더 물질적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거니까 어 그런 업체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산업이 어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경쟁 열의를 갖고 있는 물질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물질 중심으로 시프트되는 그런 산업 측면에서의 구조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이 산업 자체가 재개편이 되어야지 앞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 아주 정석적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국내에서만 돌아가는 거면은 어떤 뭐 되게 타당한 얘기고 당연히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저기 해외 이제 중국이잖아요, 특히. 중국도 있고 나머지 어디 뭐 또 떠오르는 국가들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아무리 구조조정하고 뭐 컨솔리데이트 하나씩 만들어서 캐파 관리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국에서 그냥 대량으로 이제 벌크로 내놔. 막 그리고 "치킨 게임 하면서 너 망할 때까지 한번 가 보자." 이러면은 사실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게 막 만들기 어려운 기술로 막 장벽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커머디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벌크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건데 얼마나 싸게 막 가져와서 얼마나 싸게 만들어서 마진을 얼마나 남기냐가 제일 중요한 사업인데, 그걸 중국은 마진 필요 없이 우리 국가에서 돈 몇백 조씩 주니까 "너 일단 너네 죽이고 본다." 이러면은 사실 뭐 저희가 아무리 뭐 우리끼리 뭐 "뭉쳐서 잘해 보자." 한다 하더라도 그 답이 없는 거니까, 그런 바에는 처음부터 그냥 이제 없애 버리고 다른 잘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거기서부터 이제 기술을 좀 계속 투자를 해서 격차를 벌려 나가야지 향후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자구책들은 그냥 뭐 어떤 밑 빠진 독에다가 이제 약간 그냥 개구리 두꺼비를 이제 넣는 그런 형식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레깅 타임을 둬서 망하는 데 시간이 점점 들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갑자기 망하면 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뭐 '끝까지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라면은 쪼끔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아 그런 이게 복잡한 거예요,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소들도 막 국가 차원에서 뭐 구조 조정을 리드를 하는 것도 이제 말코이 님이 잘 짚어 주신 것처럼 사실 전략을 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요소들을 놓고 이제 전략을 짤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것도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데에서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치킨 게임을 걸어서 어 구조 조정을 했는데도 그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개편된 제품들 중심으로 또다시 막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되고, 그러면은
진짜 막 엄청 피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그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결국에 이 산업을 리드를 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리드를 하는 진짜 그 키 스테이크홀더들 그리고 디시전 메이커들은 그런 국제 동향 같은 것들을 더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하면서 맞춤력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두 명의 뭐 밥그릇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쵸. 이런 것들을 되게 주도 면밀하게 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구조조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그거에 따라서 다른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고려를 하면서 쉽지 않네요. 역시 계속 이만 답 혹은 약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역시 쉽지 않다.' 만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 뭐 항상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글렀다.' 예. 이미 글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예.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 방향성을 보자면은 예.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을 봤을 때는 이게 비슷하게 가잖아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디스플레이였다가 이제는 화학인 것 같은데 그때도 예. 살리겠다고 이제 막 계속 투자했고 엄청나게 투자했었고 그리고 막 된다고 했지만은 안 됐죠. 결국엔 다 내줬고 그나마 이제 기업들에서 R&D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떤 좋은 이제 좀 기술 격차가 있는 디스플레이들을 해 가지고 그나마 살아있는 거지. 사실 그 밑에 양산 단계 이제 디스플레이들은 다 죽었잖아요. 뭐 그런 거라 보면 그럴 때 이제 빠르게 그냥 선절 치고 또 OLED나 LED 뭐 이렇게 아니면 더 QLED 뭐 이런 걸로 넘어갔으면은 더 큰 이제 어쨌든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뭐 이거 하나의 기간 사업으로 보고 이제 그걸 했었으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더 해 봐라." 뭐 했는데 뭐 이길 수 없는 거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정신을 차리고 그냥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뭐 이 정치라는 게 이제 뭐 국가의 어떤 미래보다는 이제 점점 더 어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시선을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안타깝기 그지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이긴 한데 나 기간 산업 얘기를 하다가 쪼끔 주제를 틀어서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좀 집중을 했던 산업들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제조 기반 산업들이잖아요.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뭐 유지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제조도 정말 이제 단순 기술을 요구하는 그런 제조 산업에서 조금 더 어 그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 산업 중심으로 이제 넘어왔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CapEx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기술 중심의 제조 산업으로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더 많은 CapEx를 필요로 하고 거기에 더해서 기술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더 짧은 주기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술 중심의 제조 산업을 유지를 하는 이런 경제 체제가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진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때 이제 디스플레이 엄청 이제 막 투자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이다 막 띄워주다가 한순간에 이제 중국한테 중국권 뺏겨 버리고 투자했던 그런 모든 기반들 다 약간 무용지물 돼 버리고 지금 이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완전 초강대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기반이 아니라 서비스 기반의 산업들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경제를.
그러면서 뭐 엄청난 캐펙스 투자 없이 엄청나게 높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고, 기술의 변화가 있더라도 되게 빠르게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업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진짜 이런 서비스 중심의 산업으로 나가는 게 필요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뭐 찬물을 끼얹어 죄송하지만 이것도 글렀습니다. 가 대한민국은 보이스 기반의 국가로 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차라리 제조업 기술 첨단 기술을 유지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래서 하던 거 잘하는 게 네 그렇습니다. 후회한데 이 스위치. 아니요, 아니요. 이 절대 못합니다. 일단은 그 IT가 굉장히 후졌어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 대한민국은 IT 기술이 굉장히 뭐 다 막 이렇게 약간 브레인워시 되는데 뭐 "IT 선진국이다." 뭐 인터넷만 빨라요 그냥. 딴 건 다 안 좋아요. 인터넷만 빠르고 이 땅이 좁아서 인터넷이 빠른 거고 사실 딴 거는 뭐 좋지가 않아요.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IT가 뭐 이제 클라우드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나라의 AI 시대에 뭐 이 IT 선진국이다 할 수 없고요. 저는 후진국에 가깝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또 물리 서버를 써요. 클라우드 안 쓰고. 이러면은 이제 그거 디플로이드가 안 되거든요.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도 디플로이드가 안 되는데 물리 서버에 있어 가지고 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개발해 봤자 기업들이 못 써요. 그건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보이스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아예 안 깔려 있어 가지고 이걸 고치는데도 수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이미 못 했다. 그렇죠. 이미 늦어졌고요 이미. 그거를 근데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뭐 지금 뭐 그냥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막 소프트웨어를 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저는 황당할 따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어렵고 그냥 열심히 하던 거를 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열심히 잘 되고 있으니까 사실 반도체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지만 잘 되고 있고 네 뭐 다른 데도 잘 되는 게 있겠죠.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쪼끔 돌아가면 이제 기반 산업들도 이런 것들 은 과감히 버리고 첨단 기술 기반의 이제 첨단 제조업으로 약간 일본의 예를 비슷하게 첨단 제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 되도 않는 기관 산업 유지하면서 갑자기 막 '소프트웨어로 우린 넘어간다.' 이거는 저는 뭐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실. 예. 음. 진짜 맵지만 그래도 어 정말 핵심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예, 필요한 얘기긴 하네요. 왜냐면은 음 그쵸.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려면은 저는 서비스 산업이야말로 1 등이 아니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 산업에서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에는 가장 좋은 기회는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그런 인 것 같은데 그거를 놓쳤죠, 사실. 이 AI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을 때 어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 빠르게 치고들어서 지금 하다못해 중국이 하는 것처럼 정말 기술적으로 진짜 선두할 수 있을 만큼 막 기술력을 내세우면서 치고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도 그거는 지금은 이미 글른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단기간 내에는 그쵸. 이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예. 그래서 잘하는 이제 "혁신 기술 기반의 제조 산업에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간 산업 측면에서도 결국 메시지를 주신 거네요. "도태되는 기간 산업 되도 않는 거 붙잡는 거 모르겠다."
그냥 다른 혁신 제조 산업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아 정확합니다. 왜 자꾸 되도 않는 거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기강 산업도 있고 AI도 있고 뭐 예 많죠. 사실. 예. 그런 것들 되도 않는 것들 뭐 이름만 뭐 믿고 하지 말고 잘하는 거 하자. 예. 고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참 문제고 그 정반대로 행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결국에 가장 큰 핵심은 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약간 너무 이제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쁘게 표현하면 눈치 보는 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뭐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면서 실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베스트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희는 그런 뭐 정치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단순히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만 봤을 때 '아 되도 않는 거 뻔하고 잘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인 걸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거 좀 위험해. 아 좀 더 가면은. 저를 살려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정치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냥 제가 봤을 때 그 산업의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게 특정한 뭐 정치 그걸 담는 것도 아니고 뭐 사실 정치 떠나서 그냥 이상하다. 모든 지금까지 있던 게 모든 이상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히 예 복잡한 이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고 저희 관점에서 한번 좀 얘기를 풀어 봤는데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네. 의미 있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주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하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괜찮은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어차피 저희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예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일단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막 지르는 편입니다. 이제 처음엔 조심했는데 이제 조회수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걸 보고 '괜찮다.' 오히려 그 좋아. 근데 왈도님도 아 이런 솔직한 예 솔직한 뷰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특색 있고 좋을 수 있으니 어차피 나만 아니면 된다. 지금 나다는 거 아니니까 지금 너무 딴친다 봐. 왈도님께서도 이제 펼치셔야 됩니다 이제. 펼치셔야 돼요. 일단은 숨기고 있어 너무. 이제 저희 알바 얼추 듣는 사람 여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오는 거 2% 밖에 안 돼.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펼치셔도 된다. 이쯤 되면은 그냥 막 뭐 정치적인 거 말해도 아무도 예. 좋습니다. 한번 조금씩 조금씩 저희의 솔직한 생각들을 한번 담아 보시죠, 앞으로. 좋습니다. 이제 하여튼 아주 재밌는 얘기였고요. 특히 저도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웰던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더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네, 좋습니다. 저희 2 부에서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예 그러게요. 얘기하는 데 썼는데 이번 이렇게 한번 잘 마무리를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도 또 재미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